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오늘 날씨랑 음악이랑 뭔가 조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이 제목과 이분의 인생과 조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오늘이 두 번째인데 정말 무슨 뭐 누구 데이트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 차를 타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설레네요.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그대 옆에 피어나리 운영 방식이 설사 뭐 이런 선명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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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타시죠. 네. 이 남산은 자주 오세요? 아이고 덕분에 남산 타워를 예. 한 30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30년 만에요? 90년대 초반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것도 뭐 데이트하느라가 아니고 노총각 친구랑 같이 엘리베이터 가 타고 예. 남산 타워 가서 맥주 한잔 한 기억이 새롭네요. 두 남자가 그냥 예, 쓸데없는 얘기지만 보태면 그 친구는 전에 국회 부의장을 한 이석현이라고 아, 네네네. 지금도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총각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난 결혼했는데 야 심심한데 놀러 가자 그래갖고 한번 따라와서 예. 남산 타워를 가봤어요. 90년대 초중반이었죠. 벌써 30년 됐네요. 그럼 지금 30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첫 인연은 네.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이 남산에 중요한 부서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뭐 야당 정치인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 툭하면 붙잡아다가 감금하고 고문하고 했던 게 남산이거든요.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연은 인연이죠. 남산이라는 정말 서울의 대표 정말 지형이고 랜드마크인데 참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네, 우리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화운동 대표님으로 오늘 자리하셨지만 원혜영 하면은 국회에 계신 게 사실은 저희한테 익숙하긴 하거든요. 원내대표 오래 하셨죠? 네, 국회에서 30년간 일했으니까요. 예. 네, 그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기억들 그러니까. 하시죠. 네. 근데 요즘은 국회에 안 계세요, 그죠? 제가 4년 전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예.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그 뒤에 노후 봉사활동으로 웰다잉 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쓰고 사전연명을 의향서 쓰고 그래서 내 삶의 마무리를 내 뜻대로 하자 이런 예. 취지의 운동입니다. 혹시 왜 은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상 일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네. 특히 저는 정치는 그 끝모습이 초라하거나 추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좀 더 해도 좋을 텐데 할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모델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은퇴를 결정하고 실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갈등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하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 우리말에 시원섭섭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시원하기만 하고 섭섭하지 않으면 또는 섭섭하기만 하고 시원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래도 박수 칠 때 떠나라.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치를 통해서 좀
직접 좋아지는 건 없어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골라가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으로서 지금 여야 모두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회를 그야말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기에 기대하고 희망을 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기피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정말 여야 정치인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부천시장으로도 재직을 하셨잖아요. 창의적인 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니까 내친 김에 제 자랑을 하면 네. 아니, 제가 많이 하셔도 돼요. 국회의원을 5번 했는데 네네. 그 중간에 부천시장을 2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부천시장으로 할 때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시민들이 버스 탈 때 네. 버스 정류장에 내가 기다리는 7번 버스 3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음. 5분 뒤에 도착함. 이걸 누가 할게요? 대표님이 하셨겠죠. 부천시장으로 원혜영이가 한 겁니다. 이게 부천 한국에서 최초로 했고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지금 뉴욕 가도 베이징 가도 이게 도입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재밌고 보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내가 만든 건데 이런 생각하시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뿌듯해요. 버스 네. 기다리면서 네. 그 옆에 시민한테 자랑하고 싶죠. 네. 이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러고 싶죠. 사실 대표님한테는 이 국회의원의 직함뿐만이 아니라 그 식품기업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수식어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존재일까요? 네, 제가 30살에 시작을 해서 6년간 네.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일한 일터고 지금도 원혜영 하면은 두부회사 이렇게 연상이 많이 돼서 저로서는 아주 정말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은 깜깜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아버님이 유기농업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 거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 시민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문의도 많고 그래서 저거를 이 농산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급을 하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농산물 유통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특히 유기농산물이라는 극히 생산이 제한된 농산물 갖고는 사업이 안 돼서 무공해 농산물 못지않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믿음이 안 가는 뭔가 걱정거리가 많은 식품이 대표적인 게 두부고 콩나물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유능한 친구가 여기 참여해서 이끌어주고 또 그러면서 제가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주식이고 뭐고 다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몫이 얼마 있던 걸 이제 그것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줘서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은 주주도 아니고 이제 그런 특별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죠. 네. 그럼 그 친구분만 지금 부자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친구 부자가 있으면 나도 부자죠. 조금 아쉽다 싶으실 것 아까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세상 네. 일은 다 시원섭섭해야 돼요. 네. 시원하기만 하고 섭섭하기만 하면 이상하죠. 다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그냥 뭐 세상사가 그런 거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모님과 자녀분들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아버님이 참 그 시절에 어떻게 그 유기농법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버님 또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정농회 회원들이 주로 기독교 농민이었어요. 성경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에게 이로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기독교 농민들의 역할인데 해로운 농산물, 농약 쳐서 건강에 나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웃에게 해롭지 않은 이로운 농산물을 생산하자. 이게 이제 유기농업 운동이었죠. 아버님이 전쟁 이후에 그
전쟁 고아들, 또 상위 군인, 뭐 또 5.16 쿠데타 때는 또 깡패들 단속해갖고 도망온 깡패 이런 분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자. 좀 저는 가족의 울타리가 넓은,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형, 누나 뭐 이런 분들하고 많이, 아저씨 이런 분들하고 많이 살아서 그게 좀 생활의 특징이었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참 오랫동안 매진해 오시다가 지금은 전혀 의외의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웰다잉이니까. 삶과 죽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대비하면 그런 느낌도 있지만 크게 보면 연장선이죠. 삶은 죽음으로 완성이 되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삶의 마무리를 내 뜻대로 잘하는 것, 품위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뿐더러 특히 중요해진 게 올해 말로 우리 사회가 천만 노인 시대에 진입을 합니다.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천만 노인들이 내 삶을 내 뜻대로 아름답게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은 그 노인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 거죠. 최근에 제가 눈에 띄는 기사를 읽었는데 네덜란드는 거기는 합법이잖아요. 그 안락사가. 유럽에서 최초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네덜란드죠. 네. 근데 네덜란드에서 동반 안락사를 하신 그 부부의 기사를 봤어요. 그 안락사 선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사진이더라고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 안락사라는 거를 이제 선택하는 그분들의 의지가 있지만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락사는 그 21세기의 아젠다입니다. 말씀하신 유럽 최초의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2002년도, 그 옆에 벨기에가 2003년도 이렇게 되고 우리 사회도 이제 이 문제를 좀 신중하지만 충실하게 긴 호흡으로 다뤄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존엄사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놓고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띄워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그걸 띄도록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만 노인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고민의 핵심 기준은 자기 결정권의 문제구나. 그래서 우선 안락사나 이런 것은 먼 다음 과정의 얘기고 우선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어요. 2016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 8년 차 시행이 되면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분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고 보건소 가서 또 건강보험공단 지사 가서 등록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 하지 말자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투태세예요. 끝까지 다 해보자. 내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부부가 또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고 고마웠던 친구들, 친지들과 마지막
감사의 뜻도 전하고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내가 남은 삶을 잘 누리는 건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누구 말에 의하면은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주렁주렁 몸에 매달고 차단돼서 쓸쓸하게 투병하다가 죽는 게 과연 더 바람직한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대표님들은 그거 의향서 작성하셨어요? 예,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네. 그럼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럼 사모님도? 네, 같이 했어요. 네. 그럼 자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별 말씀? 관심 없던데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 일부 주에 비하면 약간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안락사에 대한 그 결정권이. 네. 네. 근데 앞으로 그 유럽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조력 존업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저는 크게 보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나름대로의 윤리 규범, 역사가, 문화가 있으니까 아무튼 충분하게 신중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프랑스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알랑드롱이 나 안락사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네네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또 유명한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를 감독한 누벨바그의 유명한 거장이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논란이 된 게, 왜 우리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못하고 옆에 나라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하느냐, 문제 제기가 돼서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안락사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게 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악용될 소지라든가 좀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현대판 고려장처럼 강요당한다라든가 뭐. 그거를 극단적이지만 가상현실로 만든 게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75歳以上の高齢者に死を選ぶ権利を認め支援する制度、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 75세 이상 된 분들은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빨리 돌아가시도록 국가가 도와줍니다. 노인들은 쓸데없는 존재,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면 좋을 존재. 우리 사회가 혹시 그런 쪽으로 만일 가게 된다면 굉장한 비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대책 내지는 도피처로 이런 안락사나 이런 게 진행되면은 절대 그건 안 될 일이죠. 이 안락사는 내가 안락사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의사들이 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다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어느 날 죽음의 현장이 집에서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갔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접할 기회는 우리 수만 년 또 수천 년의 인류 문명 역사상 항상 죽음을 면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죽고, 네. 지금은 어느 날 죽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갔는데 마치 우리는 죽음이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의학의 발달이 마치 죽음조차도 극복될 수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안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지 처음부터 안 죽으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명의 예외도 없는데 마치 현대의학에 다 살려줄 것처럼,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을 놓고도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이대로 안 됩니다. 뭐든지 다 해주세요. 끝까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런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비과학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대표님 스스로 죽음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죽음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웰다잉은 죽음 자체를 논하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게 웰다잉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주일 여행을 가도 열심히 준비해서 뭐 숙소도 알아보고 차편도 알아보고 맛집도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일주일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잘 준비하지 않고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그건 좀 우물에 가서 냉수 찾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웰다잉이다. 저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년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가까이 둔다라는 것, 그런 게 어떤 걸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모의 죽음을 접한 자녀들은 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걸요. 그럼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거를 알죠.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한대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그만한 큰 포용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고 잘 생각하는 게 현재 내 삶을 보다 진지하게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을 현재 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또 주체적으로 누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유언장 작성이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언장을 언제 쓰면 좋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제가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지금 쓰시라. 안타깝게도 당신이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 또 유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써놓는다고 뭐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표님은 쓰셨어요? 그렇죠 뭐. 근데 유언장을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써요. 통계도 없는데 어쨌든 0.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언장 쓰시라고 권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이거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나야 집 한 칸 달랑 있는데 뭘 써 그러거든요. 근데 재벌들도 안 써요. 요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들 형제들이 싸워요. 그게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언장을 썼으면 안 싸울 형제들이 싸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재벌은 형제들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유언장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 되는데 안 써서 왜 자식들을 싸우게 만드냐 이거죠. 빚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빚만 있어도 유언장을 써야 될까요? 그래야겠죠. 그 빚도 자녀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빚이 더 커, 7억이야. 그러면은 자식이 이걸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빚더미를 내가
써지 않아도 되죠. 그런 것도 전 이런 경우는 처음 생각해봤지만 그럴수록 더 써야겠네요. 그죠? 자녀들이 혼란이나 곤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써야겠네요. 최근에 헌재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이 나왔는데 불효자한테는 유류분 안 줘도 된다. 이 판결이 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불효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아들 놈이 둘인데 큰 놈이 나 모시지는 않을 뿐더러 폐악 부리고 막 물건 집어가고 뭐 친척이나 이웃 사람도 안 할 폐악을 나한테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해도 유언장에는 지금 아들에게 돌아갈 목의 최소한 2분의 1은 강제로 법으로 무조건 주게 돼 있으니까 꼼짝 말아였어요. 난 이놈 나한테 효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난 한 푼도 못 주겠다. 써도 재판하면 무조건 져요, 내가. 네. 유류분은 강제, 그리고 절대 규정이니까. 근데 이제는 나를 뭐 학대하거나 뭐 폭행하거나 뭐 갈취하거나 이랬다라는 거를 밝혀놔야 꼴보기 싫은 자식놈한테도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륜 자식한테는 좀 안 줄 수 있는 그게 그런... 이제 헌재의 중요한 판결 사항인데 그것도 유언장을 써야 내 뜻이 반영되지 유언장이 안 쓰면 그냥 n분의 1로 나눠가게 돼 있는 거죠. 대표님은 별로 물려줄 재산 없으시잖아요. 뭐 그래도 집 한 칸은 있죠. 근데 유언장에 쓰셨어요? 그거? 예. 유언장 쓰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유언장이야말로 내 삶을 한번 결산하는 거다. 그래서 환갑 때 한번 써보고 은퇴할 때쯤 한번 써보고 좀 시간 지나서 칠순돼서도 써보고 한번 쓰고 끝이 아니라 유언장 쓰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유언장 쓰는 캠페인 이름을 유언장 쓰기 캠페인을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으로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이 바꿨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써보자.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내 삶을 정리하는 거다.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려고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 보면 되게 이상하고 미흡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말쯤 꺼내서 훨씬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내가 기여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게 유산기부죠. 어차피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영국은 레가시 10이라 그래서 10% 유산기부 운동하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든 1%든 좋은 일에 또는 뭐 축구 꿈나물 키우는데 기부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그런 기부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무도 하시나요? 지금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이 그래서 예. 전국에 12개의 지역재단이 있는데 네. 그 지역재단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어떤 죽음이라는 거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장례 문화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화장 문화가 굉장히 이제는 많이 확산이 됐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큰 의미의 화장 문화에서 우리 사회가 획기적인 전환을 한번 경험했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가에 가서 상주한테 화장하냐고 못 물어봤어요. 오죽 어렵거나 딱 하면은 화장을 할까. 이게 아주 잘못된 통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거든요. 수천 년간. 네. 매장을 해야 된다고 매장을 해야 생각하고. 된다 했죠.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고 그중에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과거 선경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네. 나 저 화장해라, 매장하지 말라. 그리고 500억의 사재를 기부해서 첨단 화장 시설을 기부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인저는 가서 화장하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웰다잉 문화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문화가 화장 문화죠. 어쨌든 요즘 심각한 게 상가 가면은 심심치 않게 4일장, 나흘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화장 시간을 못 맞추니까 하루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장례시설 또 장사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다 님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죽음에 대한 얘기는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나도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돌아가신 그 이주일 선생 말씀처럼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유언장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돼요.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의 본능, 생존의 본능만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썼지만 제가 만일 쓰러져서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제 생각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가 아무리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등록해놔도 난 끝까지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되 일단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에서 담담하게 일단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 웰다잉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가 남산이잖아요. 남산 이제 저희 자물쇠 거는 거 있는 거 아세요? 해보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게 이렇게 애인하고 같이 와서 하고 그래야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도 합니까? 또 노인도 합니까? 아니 누구나 다 하실 수 네,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저도 해보죠, 뭐. 하시고 아쉬우시면 나중에 사모님이랑 또 오셔서 하셔도 돼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시고 싶은 단어나 문장이나 한번 써주세요. 이내경 씨 노래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음악 깔아야 되겠는데? 이게 웰다잉 못 돕니다. 네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병원의 손에, 장례업자의 손에, 네. 법원의 손에 맡기느냐. 네네. 그게 웰다잉의 제 모토입니다. 아, 좋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덕분에 남산 구경을 30년 만에 다시 해서 아주 즐겁고 추억이 많이 됩니다. 아유, 저희 나와주셔서 저희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을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몸담았던 원혜영 대표가 30년 정치 생활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웰다잉 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대표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이곳 남산에서 새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겠습니다.